한 나라의 통신망은 도로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경제 활동의 혈관을 이룬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해왔고 이는 성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부심의 이면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 금리는 높아지고 환율은 불안정하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민감하게 흔들린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민이 매달 지불하는 통신비는 사실상 고정 비용이 되었고 통신 3사는 30년간 이 구조를 유지해왔다. 경쟁은 멈췄고 선택지는 제한됐다. 이때 지상기지국도 수십 년의 규제 보호막도 필요 없는 새로운 존재가 한국을 향해 다가온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다. 위성 수천 기로 하늘에서 직접 연결되는 인터넷은 기존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IMF 외환 위기 직전인 1997년 한국 경제도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기 전까지 위기는 늘 조용히 시작된다. 아르헨티나의 페소 붕괴, 그리스의 재정 위기,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통화 혼란은 공통점을 가진다. 독점 구조와 왜곡된 신호, 그리고 변화에 대한 안일함이다. 지금 한국 통신 시장은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유동성이 묶여 있고 혁신의 속도는 느려졌다. 스타링크의 한국 상륙은 단순한 신기술 뉴스가 아니다. 이는 보이지 않던 위험을 드러내는 신호이자 오래 지속된 독점 체제에 던져진 첫 번째 질문이다. 위기는 언제나 숫자보다 먼저 현상으로 나타난다. 통신 3사의 실적은 안정적이었지만 소비자의 체감은 달랐다. 오지 가입자는 늘었지만 속도 불만은 줄지 않았고 요금제는 복잡해졌다. 공정위가 부과한 허위 과장 광고 벌금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시장 신뢰가 무너졌다는 경고였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던 약속은 현실에서 증명되지 않았고 소비자는 체감 대신 청구서를 먼저 받았다. 더 심각한 신호는 투자 방향에서 드러난다. KT는 통신 인프라보다 전화국 부지를 활용한 호텔 부동산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 이는 고금리 환경에서 이해 가능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핵심 경쟁력을 비워내는 결정이다. 28GHz 주파수 회수 사태는 상징적이다. 수조 원을 들여 확보한 자원을 약속한 만큼 활용하지 못했고 이는 혁신 의지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단통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 시장을 고정시켰다. 번호 이동은 줄었고 경쟁은 둔화됐다. 과거 IMF 위기 직전 기업들이 단기 수익에 집착하며 구조개혁을 미뤘던 장면이 겹쳐진다. CDS가 오르기 전까지 위기는 관리되고 있다는 말로 덮인다. 지금 통신 시장에서 나타나는 작은 불만과 느린 변화는 더 큰 충격이 오기 전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조일 수 있다. 경제 충격은 기술 그 자체보다 구조 변화에서 발생한다. 스타링크가 위험한 이유는 속도나 요금이 아니라 비용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점이다. 지상기지국, 토지 임대, 유지보수 인력에 의존하던 기존 통신 산업은 고정비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다. 반면 위성 기반 모델은 초기 투자 이후 한계 비용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는 마치 환율이 급변할 때 수입 구조가 다른 기업의 손익이 갈리는 것과 같다. 한국통신 3사는 오랫동안 안정적 현금 흐름을 담보로 차입을 늘리고 배당을 유지해왔다. 저금리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고정비 구조는 취약해진다. 스타링크는 당장 대체제가 아니더라도 가격 결정권을 흔든다. 소비자가 선택지를 인식하는 순간 독점의 프리미엄은 무너진다. 이는 유동성이 한쪽으로만 흐르던 시장에 균열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문제는 외채 그 자체가 아니라 만기 구조였다. 통신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단기 실적은 유지되지만 장기 혁신이 지연될수록 충격은 누적된다. 스타링크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공급 충격을 만든다. 이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기존 사업 모델의 할인율을 높이고 미래 가치를 낮추는 구조적 압력이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는 위기가 된다. 글로벌 사례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남미와 유럽의 통신 시장에서도 독점은 늘 비슷한 결말을 맞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고물가와 환율 통제 속에서 통신 요금이 정치적으로 묶였고 그 결과 인프라 투자가 붕괴됐다. 서비스 품질은 떨어졌고 해외 기술 기업이
틈새를 파고들었다. 그리스 역시 재정 위기 이전 공기업 중심의 통신 구조가 경쟁을 억눌렀고 위기 이후 급격한 민영화와 구조 조정을 겪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더 극단적이다. 통화 가치가 급락하자 통신 장비 수입이 막혔고 네트워크는 노후화됐다. 이때 위성 통신은 재난 대응과 외곽 지역에서 대체 인프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 통신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협상력을 바꿨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런 변화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고 CDS 프리미엄과 국채 금리는 통신 산업의 구조적 위험을 민감하게 반영했다. 한국은 아직 이 단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변화는 더 빠르게 온다. 미국과 캐나다의 농촌 지역에서 스타링크가 기존 통신사의 요금 인하를 유도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글로벌 자본은 기술보다 독점이 깨지는 순간을 주목한다. 한국 통신 시장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는 경고이자 예습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신 요금 인하 여부를 넘어선다. 통신은 모든 산업의 비용 구조에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결제 단말, 물류 시스템, 원격 근무 인프라까지 연결된다. 만약 통신비가 내려가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늘고 이는 소비 여력 회복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기존 통신사가 방어적으로 요금을 유지하면 스타링크는 불만의 출구가 된다. 이는 수요의 일부를 흡수하며 시장 가격의 상단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부동산 시장에도 미묘한 파장이 생긴다. 통신 인프라가 지역 가치의 핵심 요소였던 시대가 저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 기반 연결이 안정되면 입지 프리미엄의 일부는 희석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기존 자산 가치의 재평가를 동반한다. 유동성이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작은 기술 변화도 큰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한다. 환율과 금리 측면에서도 신호는 분명하다. 해외 서비스 의존이 늘면 달러 결제 비중이 커질 수 있고 이는 통신 산업의 외화 수요를 증가시킨다. 반면 경쟁이 촉진되면 국내 산업의 생산성이 개선돼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스타링크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비용 구조와 경쟁 지형을 동시에 흔드는 변수다. 이 지점에서 정부와 정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과거 한국은 위기 때마다 규제로 시간을 벌었고 때로는 그 선택이 문제를 키웠다.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단기 유동성 위기를 구조 개혁 없이 넘기려다 더 큰 충격을 맞았다. 통신 시장 역시 비슷한 기로에 서 있다. 스타링크를 단순히 외국 기업으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 촉진의 계기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정부는 전파 주권과 안보를 이유로 위성 통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는 합리적인 우려다. 그러나 규제가 과도해질 경우 소비자는 계속 높은 비용과 낮은 선택지에 묶인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통신비는 물가 지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고금리 환경에서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통신비 인하는 체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리스 위기 이후 EU가 경쟁 정책을 강화하고 아르헨티나가 통신 규제를 완화했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작동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스타링크는 위기이자 기회다. 정책의 방향에 따라 이는 시장 붕괴의 촉매가 될 수도 있고 구조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변화의 충격은 언제나 개인에게 가장 먼저 전달된다. 통신비는 가계 지출에서 작아 보이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라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이 크다. 금리가 높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며 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상황에서 고정비의 경직성은 생존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타링크가 빠르지 않고 비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심을 갖는다. 이는 기술 선택이 아니라 불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필요한 전략은 단순하다. 첫째, 독점 산업의 가격은 영원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둘째, 대체제가 등장하는 순간 소비자는 협상력을 갖는다. 번호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힘이 된다. 셋째, 기술 변화가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읽어야 한다. 통신 인프라 의존도가 낮아지는 사회에서는 직장 선택, 주거 위치, 사업 모델의 자유도가 커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선택지를 넓힌다. 베네수엘라와 터키에서 사람들은 통화가치 붕괴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대안을 찾았다. 암호화폐든 위성통신이든 핵심은 하나였다.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스타링크는 모든 사람의 해답은 아니지만 기존 질서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읽는 개인만이 변화 속에서도 비용을 줄이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역사는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독점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한국통신 3사는 지난 30년간 안정과 효율을 명분으로 시장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안정이 혁신을 대체하는 순간 균열은 시작된다. 스타링크의 한국 상륙은 속도 경쟁이 아니다. 이는 지상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Direct to Cell 기술이 상용화되면 특별한 단말 없이 스마트폰이 위성과 직접 연결된다. 이는 지상 기지국이라는 자산의 가치, 그리고 그 위에 쌓아온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마치 환율 고정이 무너질 때 수십 년간 유지되던 경제 질서가 하루아침에 재편되는 것처럼 말이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설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위기는 늘 설마의 순간에 찾아왔다. 스타링크는 한국 통신사를 즉시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가격, 서비스, 투자 방향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이다. 그 압력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더 나은 선택지, 더 투명한 가격, 그리고 경쟁의 복원이다.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누가 준비되어 있는가다.